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일채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가 2주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오늘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수석급을 바꿨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문 대통령의 말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아주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거두었고 또 우리 국정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함께한 우리 청와대 비서실이 아주 잘했다는 뜻이고 또 함께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잘했다는 뜻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정말 국민의 기대에 맞게 잘하고 그다음에 유능함으로 성과를 보여드리자. 선거 결과가 두렵다, 유능해야 한다 지적을 했었는데요.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만 그 안에는 뼈가 있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던 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이 지방선거 승리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유능한 청와대가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었는데요. 그 유능이라는 것은 역시나 경제 민생 부분을 저는 집중적으로 의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수석들을 바꾼 걸까요? 주로 오늘 가장 일자리 키워드가 되는 것은 일자리 수석과 경제 수석 교체에 아무래도 언론의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봐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각 부처가 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례적으로 질책을 했었고요. 5월 17일 혁신성장 보고대회 그리고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시나 일자리나 소득주도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아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만큼 지방선거 승리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자만하지 않고 또 청와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달린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지금 지표로 나타나는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고용 수치가 사실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의 어떤 수석들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2기는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권 교체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못한 부분, 우리가 아픈 지점이라고 문 대통령이 지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제히 오늘 경제수석에 대한 인사 단행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수석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공식적으로 경질은 아니라고 하지만 문책성 인사로 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성환 평론가님.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남북 관계라든가 대외 관계, 특히 국제 관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풀어나왔다고 하는 호평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경제 분야,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좀 뼈아픈 지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는 게 청년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서 이 청년 취업에 모든 걸 걸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왔는데 그게 제대로 출범 초기 첫 작품으로 바로 내걸었었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됐거든요. 당시에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언론에서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서 그렇게 일일이 다 챙기는 게 과연 계속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시점 돼서 다시 이제 민생이나 경제 부분들을 돌아보니까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좀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질성 인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속담 중에 싸운 뒤에는 투구꾼을 고쳐매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여기에서 자칫 긴장을 늦췄을 경우에는 특히 경제나 민생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훨씬 더 크게 되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깔려 있는 그런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문 대통령 말씀하실 때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이 얘기를 저희가 힌트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보니까요. 저렇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부족하다. 다른 나라는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급기야 이제 장하성 실장은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냐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유임이 됐고요. 홍장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 90%다라는 게 너무 짜맞추기 자료 아니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지게 한 것도 있나요? 네, 사실 뭐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소득주도 그 성장 전도사로서 있었는데 이게 이동한 게 어떤 면에서는 문책성 인사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서 90%라고 얘기한 부분이 좀 짜맞추기 위한 통계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그 아무래도 그 최저임금을 높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는 건 맞지만 이 통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와중에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그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람들이 평가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통계를 갖다 조작을 했다 또는 아전 인수식으로 끌어들였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너무 쉽게 말하면 청와대 위주로 뭔가 통계 인용을 한 거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홍장표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좀 문책성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그대로 유임이 됐고 지금 새로 바뀐 인사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친문 인사들 위주로 된 걸 보면 네.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문책성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갖다가 좀 더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어서 국민들을 위한 민생 안정과 그리고 고용 안정 같은 역할들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바뀐 어떤 2기 경제수석 인사들을 앞으로 좀 더 기대감을 두고 한번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최저임금 후유증도 경고하고 하니까요. 정통 관료도 다시 모셔오고 기업이 움직이도록 하고 이런 반응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아니 이 선거에서 잘 안 된 거를 바로 인사로 조치한다. 이게 야당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청와대가 먼저 하거든요. 그러게요. 이런 액션 같은 거는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빠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까지 한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혁신하는 모습을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아마 지지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뭐 다시 되돌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청와대 인사 잠깐 말씀드리면요. 최저임금 인상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며칠 전에 OECD가 한국경제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2018년. 그 보고서 안에도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효과는 아직까지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섣부르게 경제 효과가 좀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한국 경제를 오히려 좀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 다만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자리 수석이나 아니면 경제 수석을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다시 교체하고 일자리 수석을 통해서 다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저는 이번에 더 청와대 네. 인사에 강력하게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혜차 평론가님.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홍장표 전 수석을 뭐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으로 보낸 것은 교수 출신답게 실무보다는 이론적 토대를 계속해서 쌓으라는 뜻 같고요. 네. 지금 일자리 수석에 임명된 정태호 수석이나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아주 호흡을 같이 했던 네, 분들이죠. 친문 측근들을 정치적으로 앞에 배치시키면서 경제수석에만 이제 기재부 전통 관료 출신의 윤종원 수석을 임명했는데 윤종원 수석은 MB 정부 때 이제 금융경제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MB 정부 때 본인의 어떤 커리어에서 정점을 찍었던 인물인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공통점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제 파트에서는 이 윤종원 신임 수석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청와대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 사이에 지금 불화설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요? 네. 이 두 분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무게중심이 맞춰질지가 앞으로 경제 분야를 네. 바라보는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용병술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선거 이후에 좀 조용하시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반격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고발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배우 스캔들의 진실 공방도 다시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굳이 변명하자면 제가 너무 호되게 당한 데다가 어제는 사실 이제 언론사들하고 다 약속을 했어요.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자. 그런데 단 한 군데 예외도 없이 다 이렇게 과거 얘기, 뭐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 그런 얘기해서
제가 좀 언짢았는데 김부선 씨의 비 오는 날 통화나 옥수동 미래는 성립 불가능한 명백한 거짓말임에도 김영환 후보는 김부선 씨와 1시간 반가량의 통화 및 문자 교환 등 논의 끝에 옥수동 미래라는 가짜 뉴스를 꾸며내 기자회견을 열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영환도 공범으로서 이를 도운 김부선도 자신들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두 남녀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두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이재명 당선자에게 요구합니다.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저 김영환과 김부선을 직접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직접 고소를 통해 대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 측의 고발이 시작이 된 데 대해서 오늘 잇따라 계속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러면은요, 이 김영환 전 후보하고요, 김부선 씨를 고발을 했는데요. 허위, 그리고 아무 사이도 우리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명 가짜 뉴스를 끝장 보겠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냥 진실 공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다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 그냥 단순히 이거를 어떤 진실 공방으로 끝나는 것이나 실제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명예훼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표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개인들 간의 진실 공방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차례가 된 것 같고 이렇게 실제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이 김부선 씨 그리고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불러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보통은 이렇게 선거 전에 이런 네.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처럼 선거가 다 끝나고 이재명 당선인의 선거의 승리를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고발을 한 것은 네. 아마도 선거 전에 어떤 흑색 선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당선인으로서 어떤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나가야겠다라는 이재명 당선인 측의 어떤 의지를 볼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자신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진실 공방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사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까? 장해찬 평론가님, 저 가짜뉴스 대책단이라는 이재명 캠프 측 분들이 고발한 건데요. 무엇이 허위고 무엇이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소한 게 김부선 씨와의 어떤 전반적인 관계, 전체적인 폭로 내용을 고발한 게 아니라요. 네. 옥수동 미래, 비 오는 날 전화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팩트를 확인해서 고소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반대쪽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꼭 집어내서 일부분만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확실해 보이는 거는 이제 옥수동 미래를 주장하는 시점에 배우 김부선 씨가 제주도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해당 이제 연결식이 열렸던 그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점, 서울에. 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그 옥수동 미래와 비 오는 날의 통화가 물리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팩트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폭로 사건을 보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폭로자의 어떤 기억이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폭로 네. 내용 전체가 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싶다면 김영환 전 후보의 말처럼 정말 김부선 씨와 만남이 있었는지 또 인천 앞바다에서 그 낙지집 데이트를 했는지 카드 기록 내용 같은 경우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인이 얼마든지 본인 명의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어디서 카드를 긁었는지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들고 나와서 전반적인 진실을 밝히지 않아야 하나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부선과는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다는 이재명 지사 측인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김부선 씨도 지지 않고 글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다시 진실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까? 독이 든 시뻘건 사이다 조심하세요. 이런 이유가 왜일까요? 글쎄요, 이게 저게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저런 이제 말을 사용했는지 잘 네. 모르겠는데요. 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이런 식의 어떤 노래 가사까지 인용을 해서 글을 올렸는데 네. 명확하게 이재명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걸 밝히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의미심장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본인이 한때 사랑을 했던 연정을 품었던 간에 또 미래를 했던
어떤 네. 관계였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김무선 씨 입장에서는. 네. 근데 김무선 씨 입장에서 그런 관계를 볼 때 지금은 일종의 이제 배신감 같은 걸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저런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 당선인하고 김무선 씨의 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 양쪽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문제가 증명이 되기도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짓말을 누가 하느냐 이제 이 문제로 살짝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당선인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은 짚고 가야 되겠다고 보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 문제를 제기해서 네. 법적으로 일단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신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욕설 파문도 그렇고 뭐 미래설도 그렇고 여러 네. 가지 논란이 계속 반복해서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논란을 법적인 문제에서 확실하게 무죄든 아니면 무혐의든 간에 받고 가지 않으면 네. 이 다음 정치 행보를 하기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정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힘을 갖고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네. 정치 행보를 위해서라도 법적인 문제는 정리하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번에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거 상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선을 확정짓고 나서 인터뷰 중단 논란까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조용한 행보를 보이다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인데 본인은 어떤 여기서 매듭을 져야겠다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 정치 인생을 위해서 말이죠. 변호사님. 사실 이렇게 선거에서 당선하게 되면 그동안에 어떤 본인에게 불리했던 네거티브 이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있도록 기다리는 게 정석입니다. 아. 하지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다시 한번 이 부분 고소하면서 네.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는 것은 네.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후의 행보를 생각하면 잠잠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캠프 측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지금 뼈아픈 대목이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친노와 친문 여론을 주도하는 층에서 나온 반응이에요. 이재명 당선자는 여기까지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경기지사까지. 네, 그리고 친노의 어떤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친문의 여론을 주도하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도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선은 됐지만 뭐 정치적으로 엄청난 중상을 입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당선인 입장에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이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법적으로 본인이 어떤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요. 정말 이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이 중상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네. 경기도지사 당선이 됐지만 대선 경선 후보였고 대선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선에 가서 다시 한번 발목을 잡힌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뭐 좀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확실히 먼지를 털고 가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스캔들이 자꾸 많은 분들의 입에 거론되는 게 부담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동력 마련이 필요했을지요. 근데 조금 전에 이 김영환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 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지 왜 등 뒤에서 숨느냐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던데요. 본인이 왜 직접 고소는 안 한 걸까요, 변호사님? 글쎄요, 뭐 일단은 본인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당선이 된 거는 맞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스캔들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지사로서 이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론전이 형성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찌됐든 간에 고소인 고발인이 주체가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이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들어가서 수사가 된다 그러면 고소 고발의 주체를 떠나서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는 그러니까 뭐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형식적인 그 내용을 떠나서 실체적으로는 똑같이 다투어질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는요. 이 사건을 결국에는 끝까지 그러니까 덮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털고 나가야지만 앞으로 이재명 당선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네. 부분은 수사기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평론가님 뭐,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재명 당선인이 직접 고발을 하지 않은 거는 나중에 가서 혹시 그 김무선 씨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나올 때 무고죄를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을 비켜가기 위한 것이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런 경우에 사실 직접 만약에 본인이 뭐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나중에 본인이 다 조사 받아야 되거든요. 아. 지금 그 직접 당사자가 나설 경우에 정치적으로 중상을 입거나 아니면은 계속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캠프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진행을 하고요. 네. 캠프에서 법률적 대응을 할 때 이재명 이제 당선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이게 무혐의가 될지 아닐지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상처를 받지 않은 방법으로 네. 최대한 하는 방법으로 나름 이제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제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극단적 선택하지 않을 거다. 라면 먹다가 그렇게 안 될 거다라는 식으로요. 앞으로 당분간 사안이 터질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나씩 내놓지 않을까라고 하는 끝나지 않을 전쟁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보면 이 논란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과거 네. 이제 몇 년 전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었고 이 논란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고요. 본인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사실이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이제 더 이상은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진실을 어떻게든 밝히지 않으면 네. 본인의 어떤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고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랫말을 올리는 것도 좀 의미심장하게 자살하지 않겠다는 말은 저는 끝까지 한번 진실 공방 싸우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김부선 씨도 아마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뜻을 밝히는 것 같고 전에 내용을 보면 본인 혼자만의 명예가 걸린 게 아니라요. 자신을 네. 도와준 공지영 작가와 같은 이제 여성계의 어떤 명예도 같이 이제 실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김부선 씨도 이번만큼은 중간에 물러서지 않고 진실 공방에 끝까지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나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본인이 오히려 혈혈단신으로 싸워나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자, 그 이재명 지사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도민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도정을 준비하겠다. 여배우 스캔들 후유증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어떻게든 극복을 하는데 오늘 첫 도장을 찍은 것 같긴 합니다. 평론가님 그거 말씀을 못 여쭸어요. 어떻게 고발을 안 하고 고소를 안 하고 고발을 했는지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당선인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인 부담감을 좀 상당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조사가 확대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자가 뭐 수사기관에 불려나갈 수도 있지만 네. 초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먼저 고소고발하게 되면 처음부터 또 수사기관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뭐 김영환 전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대질신문이라도 성사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초기의 어떤 고소고발은 가짜뉴스 대책단으로 일임을 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이 수사가 확대되게 되면 본인이 네. 직접 나서는 것을 뭐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네. 저는 본인이 직접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너무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이 수사의 내용 전체가 옥수동 미래라는 한정된 사건만 가지고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로 번지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 당선자와 김부선 후보 사이에 스캔들이 과연 진실이냐 아니냐 이 본질에 좀 접근하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요, 밝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카드 사용 내용만 들여다보면 다 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뭐 법률적으로 가게 되면 법적 공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기간 걸리지 않고 끝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결론을 보면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당선인이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치명상할이 있겠죠.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김부선 씨가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못한다거나 또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또 정반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더라도 이재명 당선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네. 이제 숙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뭐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임식을 임명식으로 해서 그리고 도민이 본인한테 그 경기도지사 이 자리를 임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나 네. 또 앞으로 뭐 이재명식 그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네거티브적인 그런 악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선인이 결국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하는 나름의 어떤 유권자들의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네. 도민들을 섬기고 자신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뭔가 분명하게 성과를 내서 보여주는 것. 그걸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워낙 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해서요. 법을 잘 알죠. 그리고 이번 고발로 인해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 당선인이 고발해서 나름대로 이겼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은 결론이 졌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좀 의혹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무혐의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김부선 씨 측에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뭐 무혐의나 뭐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네. 이 스캔들 자체가 진실이냐 아니냐를 과연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당선자 같은 경우는 트위터 해경군 김씨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외국 업체 트위터가 협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있어서 진실을 끝까지 밝힐 수 없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소고발 나서서 무혐의 판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성환 평론가 말처럼 도정으로 극복하는 게 더 큰 정치인으로서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또 사실 이재명 추진력이요. 당선인 네. 같은 게 또 문제가 있었던 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당선되고 나서 인터뷰하는 데 있어 스캔들 질문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만 해도 봤을 때는 이재명 당선인이 이 스캔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태도 논란이었죠. 그 당시에는 어떤 뭔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인터뷰 논란에서 봤을 때는 태도가 좀 나쁘다,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어쨌든 법적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하겠다라는 점이 보이는데요. 이 점이 이재명 당선인 입장에서는 일단 이 부분, 그러니까 법적 논란도 잘 해결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많이 있고 도정으로서, 그러니까 도정을 책임지는 하나의 책임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잘 보여줄 때 이런 사건들에 대한 어떤 모든 논란이 종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큰 꿈을 꾸는 정치인 이재명. 이번에 과연 돌파력과 추진력으로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 가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